자갈치의 첫 번째 파도 부산 남항의 새벽. 아침 해가 동해 위로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바닷바람이 미약하게 지나가며 생선을 실은 트럭이 자갈치 시장으로 연달아 진입했다. 어부들과 상인들의 분주한 발걸음, 고함 소리가 부산 항구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혔다. 이 복잡한 풍경 속 순이 할머니는 일찍이 수수한 옷차림으로 시장 한쪽 모퉁이, 늘 앉던 작은 좌판에서 고등어와 멸치를 분주히 정리하고 있었다. 올해 75이지만 그녀의 손놀림엔 쉼표가 없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삶의 세월이 스며 있다. 민호야, 오늘 이모작 김밥 좋아한다 했제? 학교 끝나고 꼭 먹고 가라잉. 순이가 작업 중 불쑥 나타난 손자를 보고 목소리를 낮췄다. 할머니, 내가 학교 끝나고 어시장 앞에서 기다릴게. 민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대답했다. 조심해서 다니고 배고프면 언제든 할머니한테 전화해라. 할미가 뭐라도 챙겨줄게. 손자의 등을 다정하게 두드리는 그 손끝에 순이의 모든 사랑이 묻어났다. 민호는 순이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첫째 아들 동수와 며느리 미라가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 집까지 날리면서 할머니 집에 얹혀 살게 된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12살짜리 민호가 아니었다면 집안에는 기쁨이란 말이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냉랭한 귀가 아침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선 순이는 거실에 널브러진 신문, 비닐봉투, 세탁기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옷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주방에는 이미 미라의 불만 어린 투정 소리가 가득 찼다. 아, 이 좁아터진 집에 언제까지 살아야 해요. 친정엄마 죽고 나면 전셋집이라도 좀 나오나 했더니 미라가 설거지를 대충 하면서 동수에게 투덜거렸다. 동수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술이 덜 깬 얼굴, 멍한 눈. 그 눈빛엔 이미 오래전부터 포기와 절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민호가 밝게 인사했다. 우리 민호는 어쩌면 저리 착하노. 누굴 닮았길래. 순이가 일부러 민호를 안으며 활짝 웃어 보였으나 미라의 눈빛은 매서웠다. 가족의 식탁, 쓴맛의 대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억지로 만든 미소와 침묵이 탁자 위에 감돌았다. 다들 많이 드세요. 미라 씨가 국 맛있게 잘 끓였네. 순이가 분위기 풀려고 했지만 미라는 숟가락을 탁 내리며 말했다. 전 그냥 밥만 있으면 돼요. 맛은 아무래도 좋으니까요. 동수가 덧붙인다. 엄마도 이젠 쉬셔야지. 언제까지 시장 다니던 손으로 돈을 모으실 생각이에요? 순이가 정색하며 받아친다. 내가 모은 돈은 다 민호대학 가는데 쓸 거다. 내가 니네한테 몇 번 말 안 했나?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미라의 표정에 참아왔던 분노가 스며 나온다. 그러게요. 저희한테는 정말 한 푼 안 줄 셈이죠? 아예 유언장 쓰세요. 민호한테 몽땅 주시겠다고. 목소리에 독이 잔뜩 실렸다. 순이도 더는 참지 않는다. 니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노? 일 망치고 빚만 남겼잖아. 내가 어디까지 또 책임져야 한단 말이고? 뭐라고요? 저희가 이 집에서 공기입니까? 엄마, 네가 민호만 봐주고 우리 둘은 남이지. 격앙된 감정이 크게 터져나왔다. 민호는 움츠러들며 할머니를 바라봤다. 민호, 학교 늦겠다. 어서 먹고 나가거라. 순이가 상처받은 듯 말한다. 민호가 나가자. 미라의 분노가 폭발했다. 왜 우리 애 앞에서 그런 말 하세요? 민호 앞에서 맨날 자기 엄마 없는 불쌍한 애라고 감쌌잖아요. 그만해라, 미라야. 좀 조용히 좀 하고 살아라. 미라가 비웃으며 중얼거린다. 이 집에서 숨이 막혀 죽겠다. 정말 나가고 싶어도 갈 데가 어디 있어서. 동수는 괴로워하며 한숨기를 토해냈다. 우리 앞날은 뭐가 남았지? 엄마, 정말 너무하셔. 순이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 뒤로 흐르는 눈물이 선하다. 좌절 그리고 비참의 내면 순이는 작은 방 한켠에 앉아 낡은 통장과 재산 명세서를 바라본다. 이걸 다 애들한테 줄 수도 없고 나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한편 거실에서는 미라와 동수가 속삭이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다. 이번 달에도 대출이자 못 내면 진짜 애비도 애미도 아무 도움도 안 돼. 그냥 민호만 바라보지. 할 수 없지. 엄마가 돈 준다는 말 하지도 않을 거야. 애나 잘 챙기라고 했지. 우리 보고는 알아서 살라 하잖아. 그러면 어쩌란 거냐고.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미라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였다. 희망의 한 줄기와 암울한 그림자. 밤이 깊었다.
순이는 창밖의 항구 불빛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민호의 방에서 책 읽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우리 민호, 저 아이만 아니었으면 이 집도 내 삶도 오래전에 무너졌을 거야. 내가 가진 마지막 힘이 저 앤데. 반면 미라와 동수는 거실 탁자에 남은 커피를 나눠 마시며 현실을 비관했다. 내가 결혼 전엔 상상이나 했겠어? 남의 집 살면서 이렇게 수치스럽게 살 줄. 마, 그만해라. 지금 누굴 탓해. 나도 미치겠거든. 미라가 이를 악문다. 난 정말로 더 못 참을 것 같아. 이러다 우리 모두 죽어버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이때 민호가 조용히 방에서 나와 화장실로 가려다 대화를 듣게 된다. 아이의 눈빛에 슬픔과 두려움이 뒤섞인다. 엄마 아빠가 왜 할머니를 저렇게 미워하는 거지? 난 두 분 다 사랑하는데. 갈등 속의 침묵, 새로운 파도의 시작. 다음 날 아침. 순이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장을 갈 준비를 한다. 민호는 조용히 할머니를 도우며 옆에 선다. 할머니, 오늘도 내가 시장까지 같이 갈까? 순이가 애써 미소 지으며 답한다. 아니다, 민호야. 너는 공부 열심히 해라. 할미는 괜찮다. 세상 바닷물보다 강한 게 사람 마음이다. 할미가 또 버텨보마. 민호는 어른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손을 꼭 잡아본다. 자갈치 시장을 향해 걸어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에 아직 끝나지 않은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다. 독이 든 밥상 부엌에는 작은 냄비에서 김치찌개의 매운 냄새가 피어올랐다. 밖은 여전히 회색빛 구름이 가득했고 시장에서 돌아온 순이는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재빨리 새벽 미역국을 끓였다. 늘 그렇듯 그녀는 가족 모두의 아침 밥상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식탁 옆 냉장고에는 값싼 두부, 달걀 한 판, 그리고 민호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이 들어있었다. 시간에 쫓긴 아침이지만 순이는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을 다해 음식을 담았다. 민호야, 세수하고 오너라. 밥 다 됐다. 네, 할머니. 민호가 설렁설렁 세수를 하며 기운차게 대답했다. 아이의 얼굴에는 휴일이라 그런지 미소가 가득했다. 거실에서는 한밤중까지 술을 마신 동수가 쿨쿨 잠들어 있었고 미라는 핸드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을 맴도는 것은 오직 돈 그리고 미래뿐이었다. 식탁 위에 서늘한 긴장 순이는 밥상을 차려 거실 한가운데 펼쳤다. 세 사람은 묵묵히 식탁에 둘러앉았다. 민호만이 유일하게 자연스럽게 보였다. 오늘은 계란찜도 했으니 민호야 많이 먹어라. 할머니는 민호의 그릇을 살뜰히 챙겼다. 하지만 미라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숟가락을 중간에 내려두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고생하시면서 밥상을 차릴 필요 있나요? 요즘은 다 배달 음식 먹어요. 저희는 괜찮은데. 순이가 냉소적으로 쳐다봤다. 나이 들어서 이런 거라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안 간다. 이게 내 일이고 내 기쁨이다. 동수가 무뚝뚝하게 말을 못했다. 엄마가 모은 돈이 다 어디 있길래 아직도 일 나가세요? 그만 쉬어야죠. 순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직 민호 대학 보낼 때까지 일 더 해야 한다. 돈은 쉽게 안 모인다. 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돌렸다. 아빠, 오늘 학교 끝나고 야구 연습해도 돼요? 네 할머니한테 물어봐라. 동수는 팽개치듯 대답했다. 미라가 못마땅하게 내뱉었다. 애들한테 야구, 축구 시키는 게 엄청 무슨 돈 드는 일인데 오로지 할머니 믿고 애 교육시키려는 거 안 창피하세요? 순이가 더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 내뱉었다. 네, 엄마는 내 대학 다 보내려고 안 해봤던 일이 없었다. 그러니 그 참견 좀 그만하지. 발단, 분노의 폭발,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미라는 입술을 깨물다가 드디어 폭발했다. 정말 못 살겠어요. 맨날 민호 민호. 뭐 저애만 자식이에요? 우리 부부는 남입니까? 순이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네 애비 네가 이 집에 빚 떠안기고 들어온 거 잊었나? 내가 없으면 너희 셋이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살 줄 알아? 동수도 더는 못 참고 소리쳤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해요. 우리도 인간이에요. 숨 좀 쉬게 해줘요.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치를 봤다. 저 다 먹었습니다.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미라가 민호를 노려보며 흑인다. 넌 아무 말도 하지 마. 맨날 할머니 옆에 찰싹 붙어가지고 넌 운 좋은 줄 알아라. 민호가 억울해서 울 것 같은 얼굴로 방으로 들어갔다. 순이는 그의 등 뒤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다. 계획의 씨앗.
은밀한 속삭임. 아침 식사 이후 미라와 동수는 부엌에 남았다. 거친 설거지 소리 사이로 미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살다간 우린 정말 다 망해요. 빚쟁이가 또 전화했어. 이번 주까지 못 갚으면 경찰에 넘긴대. 어머니는 절대 도와주실 생각이 없어. 동수도 조마조마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아. 내가 방법이 있다면 뭔들 못하겠나. 근데 엄마한테 돈 달라는 건 벽에다 대고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미라가 이를 악물더니 속삭였다. 만약에 어머니가 조금만 몸이 아프시면 어떨까? 그럼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동수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가 들으면 큰일 나. 농담 아니야. 더는 못 참겠어. 밤마다 꿈에 빚쟁이가 칼 들고 쫓아오는 것 같아. 어머니가 아주 조금만 약해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동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주변을 둘러봤다. 입 조심해, 미라야. 우리 민호도 있는데 이런 얘기는. 미라는 더한 불만을 쏟아냈다. 민호, 또 민호. 언제까지 그 애 때문에 참고 살아야 해? 어머니 돈 다 그 애한테 줄 거면서 내 자식한텐 왜 이리 모질게 구는지 이해가 안 돼. 동수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다. 그 침묵엔 분노와 좌절 그리고 어두운 욕망까지 섞여 있었다. 저녁 타오르는 불씨, 해가 저물 무렵 민호는 방에 홀로 앉아 만화책을 보려고 했지만 부모님의 격앙된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와닿아 집중할 수 없었다. 아빠의 한숨, 엄마의 울먹이는 소리, 그리고 할머니를 향한 적대감. 거실에선 또다시 탁자 위로 서류가 흩어졌다. 이제 정말 끝이야, 여보. 대출 이자는 내일까지라잖아. 어머니는 절대 안 내주셔. 나 그냥 못 살겠어. 차라리 죽고 싶다. 미라는 오열했다. 동수는 팔짱을 끼며 답답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누군가가 뭐라도 결단을 내려야 해. 그 짧은 대화가 초조하게 숨어듣는 민호의 마음에 불안의 씨앗을 심었다. 속삭임 너머의 그림자, 밤이 깊었다. 모든 식구가 잠든 줄 알았을 때 거실에서 불이 다시 켜졌다. 미라와 동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거 파는 사람이 있대. 먹으면 바로 죽는 건 아니고 조금씩 몸이 나빠진대. 미라가 종이봉투에 뭔가를 꺼내 보였다. 진짜 할 거야? 우리 이대로는 답이 없어. 어머니가 쓰러지면 그때 집이라도 담보로 쓰게 해달라고 해봐. 병수발로라면 재산관리 명의도 바꿀 수 있고 만약 그 전에 민호한테도 뭐라 그러면 그냥 일 끝나는 거야. 잠결에 화장실 가려다 이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들은 민호는 몸서리쳤다. 엄마 아빠가 왜 이러는 거지? 무서워. 불안 속의 새벽,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장길에 순이는 장 보러 나설 준비를 분주히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가슴이 이상하게 쿵쾅거렸다. 무언가 나쁜 일이 곧 닥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 민호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할머니 곁에 바짝 붙었다. 할머니, 오늘 학교 안 가도 돼요? 집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순이가 다정하게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왜? 어디 아프냐? 내일 중요한 시험 있잖아. 괜찮으면 쉬어도 되지만 혹시 내 걱정인가? 민호는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순이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새끼 할미가 널 지킬게. 아픈 것 있으면 꼭 얘기해라. 하지만 그날 아침 식탁 위에는 누구도 모르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야망의 대가 자갈치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는 저녁. 집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다. 동수는 퇴근하자마자 지친 몸을 소파에 던졌다. 미라는 거칠게 커튼을 닫으며 핸드폰 액정을 집요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휴대폰 진동이 빈번하게 울렸고 화면에는 익숙한 번호가 계속 떴다. 또 빚쟁이야? 동수가 고개를 돌렸다. 오늘만 3통째야. 미라가 씁쓸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엔 이미 지칠 대로 지친 피로와 불만이 뒤섞여 있었다. 이번 주 내로 못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올 거래. 동수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소파에 주먹을 들이쳤다. 젠장, 대체 이 지옥이 언제 끝나냐? 다 당신 잘못이잖아. 허튼 사업만 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런 천한 신세 됐겠어? 미라의 목소리에 독이 뚝뚝 떨어졌다. 동수가 충혈된 눈으로 미라를 노려본다.
나만 탓하지 마. 너도 다 알면서 동조했잖아. 잠깐의 정적. 그 순간 현관문이 거칠게 두드려졌다. 쾅, 쾅, 쾅. 미라가 벌떡 일어나 창문 너머를 훔쳐본다. 여보, 빨리 문 잠궈. 그 인간들이야. 밖에서는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엄포를 놓았다. 야, 박동수,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돈 내놔. 먹먹한 두려움이 집안을 덮쳤다. 민호는 방문을 꼭 닫고 꼼짝없이 침대 모서리에 웅크렸다. 손에 쥔 인형이 땀으로 축축해졌다. 미라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제 끝이야. 애도 있는데 우리 진짜 경찰 불러야 돼? 동수는 착잡한 눈으로 미라를 쳐다보다가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경찰은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겠어. 결국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돈뿐이야. 미라의 동공이 흔들린다. 곧이어 그녀의 입에서 미처 다듬어지지 않은 속내가 튀어나왔다. 정말로 진짜로 어머니가 저렇게 버티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바뀌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이 집 그 돈 다 민호 주려고 작정한 거잖아. 우리 인생은 끝난 거야. 동수는 화가 난 듯 소리를 높였다. 그만 좀 해, 제발. 우리 여기서 더 이상 싸워봐야 무슨 소용이야. 엄마는 절대 안 줄 거야. 알아. 근데 we have to do something. 미라는 동수 옆에 쭈그려 앉았다. 그녀들의 그림자가 어둡게 길게 늘어졌다. 내가 얘기한 거 그거 생각해봤어? 동수가 입술을 깨물었다. 미라는 속삭이듯 말을 이었다. 약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대. 급성독이 아니라 조금씩 몸이 망가진다더라. 티도 잘 안 나고. 동수는 놀란 눈으로 미라를 바라보았다. 너 진심이야? 미라는 잔혹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이 지옥에서 우리도 벗어나야 해. 선택권이 없어. 아니면 네가 감옥 가든가 우리가 다 길바닥에 나앉든가. 뚝뚝 창밖에 비가 내렸다. 집안 구석까지 쉼없이 스며드는 공포와 절망이 서늘했다. 민호는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를 듣고 깜짝 놀라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엄마 아빠가 진짜 할머니를 죽이려는 건가? 폭풍전야 거리를 맴도는 두려움. 잠시 후 빚쟁이들이 떠난 뒤 미라는 안방에서 뭔가를 종이에 싸서 조심스레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 얼굴엔 광기와 불안이 뒤엉켜 있었다. 동수가 허탈하게 주저앉아 미라에게 물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미라가 낮은 목소리로 답한다. 밥에 조금씩 섞어. 냄새도 없고 별로 티도 안 난대. 일단 한 달은 조심히 해봐. 동수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애한테 가면 안 돼. 절대 민호 밥에는 넣지 마. 엄마 것만. 알았어. 우리 목적은 하나야. 저 집을 그리고 남은 돈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 둘의 이런 협박과 음모는 가족이라 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이었다. 비가 내리는 밤 민호의 방에서는 가느다란 훌쩍임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할머니, 나 어떻게 해야 해요? 가장 낮은 곳에서 깨어나는 무언가. 다음 날 순이가 시장에서 돌아온다. 비 맞은 옷을 털고 부엌에 들어가지만 어딘가 모르게 집안이 더 냉랭해진 듯했다. 동수와 미라는 서둘러 표정을 감춘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따뜻한 미역국 끓여놨어요. 오늘은 좀 쉬세요. 미라가 가식적으로 웃으며 밥을 푸기 시작했다. 순이는 의심스럽게 미라를 바라봤다. 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상냥하게 구노? 오늘은 가족끼리 오랜만에 화목하게 지내고 싶어서요. 미라는 억지 미소 뒤로 눈빛을 숨겼다. 민호는 식탁 끝에서 무섭게 고개를 푹 숙인 채 밥을 거의 먹지 못했다. 순이가 민호를 툭툭 쳤다. 우리 민호 오늘 어디 아프냐? 아니요, 괜찮아요. 민호의 목소리는 작았고 아이의 눈동자 속엔 공포가 어린 듯 보였다. 대가 그리고 슬며시 들이우는 파멸의 예감. 저녁 후 부부는 침묵 속에 서로의 존재만을 의식했다. 외부에선 바람 소리와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수가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시작이야. 돌아올 수 없는 길이야. 미라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침을 꿀꺽 삼켰다. 우리 후회할까 모르겠어. 근데 우리 선택의 여지는 없어. 두 사람은 몰락을 향해 걷고 있었다. 그리고 민호의 불안한 눈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운명의 밤 어둠이 부산의 골목길을 덮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집 안은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았다. 민호는 책상에 앉아 영어 단어를 외우려 했지만 마음은 온통 뒤숭숭했다. 창밖에서 부는 차가운 바람이 이따금 창문을 흔드는 소리가 음산하게 들렸다. 거실에서 들리는 엄마 아빠의 낮은 목소리가 또다시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 약, 내일 새벽에 꼭 넣어야 해. 시장 다녀와서 식은 밥에 슬쩍 뿌리면 절대 모를 거야. 미라의 냉정한 속삭임에 동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혹시라도 티나면 우리는 끝장이야. 제발 조심해. 민호는 으스스한 공포에 몸을 웅크렸다. 할머니,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그날 밤 그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암울한 준비 순이는 새벽 4시 반, 평소처럼 먼저 일어났다. 부산항에서 풍겨오는 비린내와 바닷바람을 느끼며 곁에 누워 자는 민호의 머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우리 민호가 이렇게 지내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나. 나만 힘내면 된다. 주방에서는 이미 미라가 부스럭거리며 뭔가를 만지고 있었다. 순이는 미묘하게 놀랐다. 미라야, 이렇게 일찍 왜 일어났노? 안 잦아서요. 덥기도 하고. 미라는 순식간에 손에 쥔 무언가를 식탁 위에 슬쩍 내려놨다. 작은 유리병, 속에 하얗고 알갱이 같은 가루. 미라는 곧장 밥솥 뚜껑을 열었다. 그 모습에 순이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아무 말 없이 장을 봐야 한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섰다. 그 순간 미라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아주 조금만 넣으면 돼. 아무도 모를 거야. 다 민호 덕에 오래 산 건데 이젠 우리 차례야. 미라가 몸을 떨며 속삭였다. 집안의 냉기 아침 6시, 순이가 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부엌에는 이미 아침 준비가 끝나 있었다. 평소와는 어딘가 다른 미라의 과잉 친절, 동수의 무거운 침묵.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오징어 볶음, 달걀 프라이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지만 공기마저 낮고 답답했다. 민호는 두려움에 입맛을 잃었다. 할머니의 밥그릇 센 미라가 새로 퍼온 따끈따끈한 밥이 담겨 있었다. 민호야, 어서 앉아라.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반찬 골고루 해놨다. 내 할머니, 동수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엄마, 오늘은 좀 쉬어도 되잖아. 새벽부터 일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나이도 있는데. 순이는 씁쓸하게 대답했다. 내가 안 움직이면 집안이 썰렁해서 그렇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니네가 알아줄 리도 없지만 미라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숟가락을 들었다. 할머니, 오늘 저녁에는 제가 고등어 구워드릴게요. 언제나 솜씨 보여드릴게요. 민호가 할머니의 밥그릇을 유심히 바라봤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만약 정말로 그 밥에 악몽 같은 예감이 뇌리를 스쳤다. 결정, 그리고 희생 모두가 밥을 뜨는 순간 민호는 순간적으로 할머니의 밥그릇을 자기 앞으로 끌어당겼다. 민호야, 뭐하니? 왜 갑자기? 저 할머니 밥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요.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거든요. 미라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냥 내 밥 먹어. 어른 거 뺏는 게 아니다. 순이는 민호의 행동이 귀여워 보였지만 왠지 모를 이상함이 느껴졌다. 가끔은 바꿔 먹을 수도 있지 뭐. 걱정 마라 미라야.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한 숟갈 두 숟갈 억지로 밥을 떠먹었다. 쓴맛, 알 수 없는 미묘한 매운맛에 혀끝이 얼얼했다. 미라가 거칠게 쏘아붙였다. 할머니 드릴 밥을 왜 그렇게 먹어? 버릇없이. 동수는 아무 말 없이 민호의 행색을 살폈다. 물 한 잔을 따라 민호 앞에 내밀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괜찮아. 밥 먹고 힘내라. 순이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이미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다. 비극의 서막 아침을 다 먹고 일어나려는 순간 민호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흐느적거리기 시작했다. 순이가 깜짝 놀라 급히 달려왔다. 민호야, 어디 아프냐? 어디가? 말해봐라.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다. 동수가 다급히 외쳤다. 민호야, 정신 차려. 미라의 얼굴에도 당혹과 공포가 번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어딜 그렇게 많이 먹어서 그래. 아침부터 장난 심하네. 하지만 민호의 눈동자는 점점 흐릿해졌다. 할머니, 아파요. 배 너무 아파요. 민호는 식탁에서 쓰러져 버렸다. 혼돈, 그리고 진심의 절규. 순이는 손녀의 손을 꼭 잡고 절규했다. 살려주세요. 민호, 우리 손자 좀 살려주세요. 동수는
벌써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누르고 있었다. 여기 우리 아들이 갑자기 배를 부여잡고 못 일어납니다. 주소는 민호는 숨이 가빠오고 시야가 아른거렸다. 그 순간 민호는 할머니의 귀에 아주 작게 속삭였다. 할머니 밥에 뭔가 들어간 것 같아요. 할머니 아프실까봐 대신 먹었어요. 순이의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뭐라고? 민호야, 민호야. 미라와 동수는 부들부들 떨며 서로를 바라봤다.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불안이 두 사람의 몸을 잠식했다. 사이렌, 그리고 어두운 구급차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민호가 실려가는 동안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손등 위에 눈물을 떨궜다. 내 새끼 내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미라는 방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입을 꾹 다물었고 동수는 벽에 머리를 박고 서서 조용히 흐느꼈다. 그날 밤 가족의 식탁 위엔 누구도 가늠하지 못한 운명의 칼날이 스며들어 있었다. 희생의 대가 구급차의 사이렌이 밤공기를 찢고 달려갔다. 흰빛 속에 누운 민호의 얼굴은 밀가루처럼 하얗고 입술에는 푸른 기운이 맴돌았다. 순이는 민호의 손을 잡고 연신 울먹였다. 민호야, 제발 할미 곁 떠나면 안 된다. 내 새끼, 제발 환자 의식 있나요? 119 구조대원이 차분히 묻자 순이는 죄지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눈 뜹니다. 잘 안 일어납니다. 배가 너무 아프다고 제발 우리 손자 좀 살려주세요. 동수는 뒷자리에 멍하니 앉아 아들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바라보다 어쩔 줄 몰랐다. 미라는 손을 달달 떨며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머릿속에는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한 혼란이 교차했다. 설마 내가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병원 혼돈과 절규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달려왔다. 환자 호흡 곤란, 복통 심함, 응급실로 곧장 이동. 순이는 민호의 침대 곁을 붙잡고 가며 간호사에게 애원했다. 우리 민호 좀 살려주이소. 아이고 내 새끼야. 민호는 몽롱한 의식 사이로 할머니의 손을 더듬어 붙잡았다.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머니, 배 아파요. 미안해요. 순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아니다. 우리 민호 잘못 없어. 다 할미 잘못이다. 동수와 미라는 문 밖에서 초조하게 응급실 불빛만 바라봤다. 미라가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별일 없겠지? 내가 넣은 게 조금밖에 안 됐어. 동수가 이를 악물고 벽을 주먹으로 치다가 털썩 주저앉았다. 우리 정말 끝장난 거야. 만약 저 애가 무슨 말이라도 하면 가족들 무너진 신뢰의 심연 1시간, 2시간, 시간이 갈수록 병원 복도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순이는 두 손을 모으고 주저앉아 절박하게 기도했다. 하느님, 부처님, 조상님, 누구라도 좋으니 내 손자만 살려주소. 제 목숨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발. 동수는 카페자동 앞에 멍하니 서서 그간 가족을 외면했던 회한과 자신이 밀려난 존재라는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눈을 질끈 감았다. 엄마는 언제나 민호만, 나는 늘 그림자였지. 그게 이렇게까지 미워질 줄 몰랐다. 미라는 끝내 주저앉아 작은 소리로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럴 생각 아니었는데, 진짜 아니었는데, 내 새끼 같아도 이러진 못했을 텐데. 그녀의 귀에 동수의 냉랭한 목소리가 스쳤다. 조용히 해. 누구라도 듣기만 하면 큰일 난다고. 민호가 말만 안 하면 돼. 제발 아무 말 안 해야 돼. 순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무언가를 의심하며 바짝 날카로워 있었다. 너희 두 사람 대체 뭘 했노? 왜 우리 민호가 밥 한 그릇 먹었을 뿐인데 이래 됐노? 미라가 얼굴을 외면했다. 동수는 애써 시선을 피했다. 의사. 침묵을 깨다 응급실에서 쭉 나온 의사가 중대한 표정을 띠고 다가왔다. 가족분이신가요? 예. 우리 손자입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의사의 팔을 붙잡았다. 일단 위 세척을 했습니다.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런데 혹시 약이나 독성 있는 음식을 먹었을 가능성 있습니까?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독이요? 그런 게 들어갈 리가 없는데. 의사가 중얼거렸다. 환자 위에서
미량의 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식중독도 아닌 가정에서 쓰는 약품에 가까워요. 혹시 최근에 음식에 특이한 점이나 가족 중 누군가 아픈 분이 계셨나요? 동수는 머리를 푹 숙였다. 미라는 입가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순이, 회한과 분노의 눈물 의사가 떠난 뒤 순이는 복도에서 한동안 그대로 멈춰섰다. 설마 내 가족이, 내 손자 밥에, 아니야, 설마. 그녀는 무너지는 심정으로 민호가 누운 병실로 들어갔다. 안개 낀 밤처럼 어둡고 찬 공기 속에서 민호는 미약하게 숨을 내쉬고 있었다. 순이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흐느꼈다. 내 새끼, 내 모든 걸 다 가져가도 돼. 내 심장도, 내 팔도 다 줄 수 있는데. 그깟 돈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민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나 할머니 지키려고 대신 먹었어요. 순이는 땅이 갈라지는 아픔을 느꼈다. 우리 민호가 내 대신 미라와 동수, 파멸의 길목에서 복도 구석, 미라와 동수는 점점 더 겁에 질리고 있었다. 이제 우릴 다 아는 거 아냐? 경찰이라도 오면 입 다물어. 마지막 기회야. 민호만 아무 말 안 하면 우린 아직 두 사람 사이엔 더 이상 감정도 사랑도 남지 않은 듯했다. 오직 파멸의 예감만이 맴돌 뿐. 희생 그리고 대가 순위는 병상 곁에서 기도하는 듯 했다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부디 내 손자만은 내 목숨 대신 살려다오. 민호는 시리게 떠는 손으로 할머니를 꼭 붙잡았다. 할머니가 살아야 내가 살아. 밤은 깊고 희생의 대가는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밤을 가르는 절규병원 응급실에 밤이 깊었다. 매캐한 소독약 냄새가 복도에 깔렸고 희미한 전등 아래 순이는 민호의 병상 곁에 앉은 채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이의 이마에는 아직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순이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다. 조그만 몸이 침대에 고요히 누워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의 온갖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가 무얼 그리 잘못했길래 이 아이가 내 대신 고통받나. 내 목숨이라도 대신할 수만 있다면. 그녀는 속으로 무수히 빌고 또 빌었다. 병원, 절망과 불안의 바람 복도 건너편 미라와 동수는 짧은 숨을 몰아쉬며 의자에 몸을 파묻고 있었다. 미라는 손톱을 쥐어뜯으며 끝없이 불안해했고 동수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말이 없었다. 두 사람 주변의 공기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으로 가득 찼다. 미라가 입술을 간신히 떼었다. 만약 저 아이가 깨어나서 다 말하면 어쩌지.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렸다. 동수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조용히 해. 우리가 뭘 했다고 증명할 수 있겠어. 아무도 못 본 거야. 평소처럼만 하면 돼. 그러나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병원에서 약물 얘기까지 꺼냈단 말이야. 괜한 걱정 마. 침착해. 우린 모르는 일이라고만 하면 돼. 다만 민호 입만 막을 수 있으면. 초조와 죄책감이 미라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마음속에서는 수백 번 후회와 자기 합리화가 뒤엉켰다. 순이의 절망적인 간절함 한편 병실에 남아 민호 곁을 지키던 순이는 기진맥진했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다. 할머니, 너무 오래 곁에 계시면 안 돼요. 잠시 쉬셨다 오세요.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중얼거렸다. 아닙니다. 내 손자 옆을 어떻게, 난 못 떠납니다. 노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그녀는 민호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민호야, 제발 네가 없으면 할미도 살아모 하겠노. 누가 네 할미를 지켜주겠노. 그 순간 아무런 기척도 없던 민호의 손가락이 바르르 떨렸다. 순이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민호야? 민호야, 들리니? 우리 민호, 할미 목소리 좀 들어봐. 미묘한 변화. 잠시 후 병실 문이 살짝 열리고 미라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동수도 뒤따랐다. 두 사람은 순이의 등을 보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미라는 낮은 목소리로 동수에게 속삭였다. 저 아이 정말 못 일어나면 우린 어쩌지? 동수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저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굴어
애가 눈 뜨면 조용히 있으라고 하고 이때 민호가 희미하게 신음하며 손가락을 다시 움직였다. 순이가 숨을 턱 막으며 가까이 다가갔다. 민호야, 할미야, 할미가 여기 있어. 문 좀 뜨라. 민호의 눈꺼풀이 조금씩 떠오르더니 마침내 아이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순이의 손을 꼭 잡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할머니. 할머니 순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솟아올랐다. 아이고, 내 새끼, 살았다. 할미 여기 있다. 괜찮나?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힘들게 속삭였다. 할머니, 밥에 이상한 거 있었어요. 하얀 가루가 냄새도 좀 이상했어요. 순이의 눈에 번개처럼 의혹과 두려움 그리고 정의감이 스쳤다. 미라와 동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싸늘하게 식으며 서로를 바라봤다. 동수는 민호에게 말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순이가 그의 눈을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진실의 순간 순이의 단호함. 순이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민호야, 무섭더라도 다 할미한테 말해봐라. 밥을 먹고 어떻게 됐노? 너 뭘 봤노? 민호는 조심스럽게 기억을 더듬었다. 밥을 먹자마자 배가 아팠어요. 엄마가 할머니 밥그릇 보고 뭔가 말했어요. 엄마가 절 쳐다보고 바꾸려 하니까 엄마가 버릇없다고 화내셨어요. 순이는 이가 갈릴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네가 내 밥을 먹었니? 민호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대신 먹고 싶었어요. 혹시 할머니가 아플까봐. 순이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 모든 순간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미라와 동수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폭로의 밤, 결의와 다짐 순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미라와 동수를 힘껏 쏘아보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 평생 너희 위해 일했건만. 니들은 내 가슴에 못을 박는구나. 내 손자까지도 죽이려 들다니. 미라가 두 손을 들고 떨며 말했다.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오해예요. 정말 동수도 중얼거렸다. 엄마, 진짜 내 얘기 아니야. 민호가 헛것을 봤겠지. 그러나 순이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경찰에 다 말하겠다. 니들은 더 이상 내 가족 아니다. 내 손자만 살려주면 뭐든 다 하겠다. 그녀는 민호를 꼭 껴안고 흐느끼며 속삭였다.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 누구든 내 아이 해치는 건 가만두지 않는다. 한밤중 병원 복도에는 정의와 진실에 대한 결의, 그리고 배신에 대한 처절한 슬픔이 섞인 순이의 절규가 길고 길게 울려 퍼졌다. 진실의 폭발병원 복도에는 한밤의 적막과 절박함이 흐르고 있었다. 민호가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고 침상에 누운 채 잠시 잠든 사이 순이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병실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세상에 믿었던 가족의 손에 그토록 아끼던 손자가 희생당할 뻔했다는 마음의 충격은 그녀를 너무도 허약하게 만들었다. 그 시각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가 감도는 가족 대기실에선 미라와 동수가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미라는 손끝을 물어뜯고 동수는 작은 테이블에 얼굴을 묻으며 한숨만 내쉬었다. 둘 사이의 공기에는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곧 닥칠 현실에 대한 막막함이 가득했다. 마침내 순이가 비장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 눈빛엔 슬픔도 분노도 그리고 단호함도 있었다. 진실을 마주한 가족, 이제 다 알아버렸다. 니들 둘 다 내 밥에, 내 손자 밥에 무슨 짓 했는지 내 눈으로 내 귀로 다 들었다. 순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미라는 얼핏 고개를 저으며 변명하려 했다. 저희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오해가 이렇게 사람을 병원 침상에 눕힌다냐? 순이의 목소리에 한이 서렸다. 내 평생 가족 때문에 못 참고 살아왔건만 내 아들, 내 며느리가 내 손자 죽이려 한 걸 보는 날이 오니 내 심장이 다 찢어진다. 미라는 격렬하게 반론했다. 어머니는 평생 민호만 보셨어요. 저는 뭐였죠? 당신 집구석 들어와 종처럼 일하다 인연도 못 끊고 내 인생은 다 뭐였냐고요. 그 목소리엔 억울함과 질투가 넘쳤다. 동수도 말을 보탰다. 나도 엄마 자식입니다. 그런데 왜 항상 민호만, 왜 우리는 그림자였냐고. 솔직히 민호만 없었으면 우리 인생 망가지진 않았을 거예요. 순이는 손을 떨며 외쳤다. 입 닥쳐라. 내 한 몸 힘들어도 너희 둘 내 자식이라고 챙기며 살았다. 너희는 내 돈, 내 집만 탐내지 않았나. 미라가 이를 악물고 자포자기한 듯 소리쳤다. 그래요.
그깟 정, 그깟 가족 뭐가 대수예요. 가난도 병도 다 참았지만 마지막 남은 희망이 결국 민호라는 그 애였잖아요. 저는 그저 한 번이라도 어머니의 전부가 되고 싶었어요. 동수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정말 저도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는 저한테 미안하단 말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었어요? 갈등, 그리고 결별 삼자의 감정이 친구처럼 원수처럼 충돌했다. 상처와 미움, 그리고 후회가 온 방안을 가득 채웠다. 순이는 눈물을 떨구며 말했다. 맞다. 내가 못난 엄마다. 그래도 널 잡으려다. 결국 내 손자까지 잃을 뻔했다. 그녀는 격한 감정에 못 이겨 탁자를 힘껏 내리쳤다. 앞으로 너희와 나는 남이다. 세상에 이런 자식, 이런 며느리는 필요 없다. 순이가 외쳤다. 미라는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다. 좋아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경찰에 가시겠다면서요? 아들, 며느리 감방 보내고 남는 게 대체 뭐예요? 동수가 고개를 푹 숙였다.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미워하다니 진짜 끝인가 봐요. 절규의 밤길 순이는 분노와 슬픔에 떨며 집을 나가버렸다. 달빛조차 서늘하게 느껴지는 새벽길에 그녀는 맨발로 뛰어나오듯 병원을 빠져나왔다. 밤 공기가 눈처럼 차갑게 스며들었다. 내가 그토록 가족이라고 어루만진 손끝이 결국 내 목을 조를 줄이야. 나한테 남은 건 이 고통뿐인가. 순이는 눈물을 훔치면서도 더욱 단호해졌다. 경찰서로 가는 길,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여기 경찰서죠? 저 신고할 게 있습니다. 제 아들하고 며느리가 제 손자를 저를 죽이려 했어요. 전화기 너머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용서가 없으면 이 지옥은 영영 끝나지 않는다. 민호야, 할미가 반드시 정의를 되찾을게. 어떤 대가가 오더라도. 병원에 남은 미라와 동수는 한없이 침묵한 채 자신들이 만든 파국 속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의의 대가 짙은 새벽 안개가 창문을 타고 내려앉은 아침, 순이는 간신히 퉁퉁 부은 눈을 뜨고 경찰서에 도착했다. 그 얼굴엔 지새운 밤의 흔적과 가족을 잃은 깊은 고통이 어렸다. 경찰서의 공기는 차갑고 딱딱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담담한 얼굴로 접수대에 섰다. 신고하러 왔어요.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가 날 그리고 내 손자를 죽이려고. 경찰은 놀란 얼굴로 순이를 바라보며 곧장 그녀를 담당 형사에게 안내했다. 조용한 조사실, 그녀는 검은 봉투에 담긴 약통을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다. 이겁니다. 밥에 타려고 썼던 약이에요. 병원에서 애 입에서 꺼냈어요. 다 증거로 써주세요. 형사는 서둘러 약병을 받아들고 메모를 적으며 천천히 물었다. 할머니, 확실히 이 약이 자녀분과 며느님 쪽에서 사용한 거라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순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은 셋이서 삽니다. 저는 평생 약을 모르고 살아왔어요. 오직 며느리만 민호밥을 그날 만들었으니까 제발 제 손자만큼은 지켜주세요. 조사실, 진실 공방의 시작. 잠시 후 미라와 동수도 경찰서로 소환됐다. 그들은 초췌한 얼굴로 조사실 문을 들어설 때부터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다. 형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두 분 오늘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는지 압니까? 지금 양쪽 가족분 그리고 병원에서 들은 내용까지 모두 이미 기록에 있습니다. 동수는 머리를 숙였다. 미라는 두 손을 부여잡고 침묵했다. 어머니께서 약통과 민호군 진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부부께서 밥에 뭔가를 넣었다 하는 증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신문 전엔 변명 말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두 분과 아이를 위해서도 나을 겁니다. 미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으나 입꼬리가 떨렸다.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저희가 왜 그런 짓을. 그러나 형사의 눈은 매서웠다. 민호군의 진술에 어머니를 공격한 말과 밥의 이상한 냄새, 그리고 어머니께서 약통을 발견하신 과정까지 일치합니다. 동수 씨,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동수는 흐릿한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는 모릅니다. 다 미라가 반쯤 굴복한 듯 미라는 고개를 들며 울먹였다. 그래요. 내가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나도 사람이에요. 평생 우리 저렇게 밟히면서 미움 속에
산 게 너무 괴로웠어요. 엄마는 늘 민호만 저희 인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엔 내 자식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그녀의 몸이 떨렸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범행 동기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단순히 재산이나 관계 때문입니까? 미라는 몸을 웅크려 흐느꼈다. 참다 못해 돈 한 번 손에 쥐고 싶었습니다. 한 번쯤은 내가 중심에 서보길 바랐어요. 근데 민호가 그 아이가 끝까지 할머니만 생각하길래 나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간 거죠. 리듬 없이 흐르는 울음이 조사실에 번졌다. 동수는 경찰 앞에서 무너져 내리듯 고개를 들었다. 엄마, 미안해요. 민호한테 정말 미안해요.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의 두 눈에도 눈물이 흘렀다. 정의 그리고 파국의 결말. 결국 형사는 자백을 정리하며 고지했다. 미라 씨, 박동수 씨, 두 분 모두 살인미수 및 독극물 사용 혐의로 긴급 구속합니다. 수갑을 채운 경찰이 경직된 공기로 둘을 에워쌌다. 이게 정말 내 마지막인가? 동수는 저항조차 하지 않았다. 미라는 울면서 거의 기진맥진해 방 밖으로 끌려나갔다. 조사실 밖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순이 코끝이 시려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가슴을 치며 참았던 모든 한이 터져 나올 듯 했다. 민호야, 널 위해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이 널 죽이고 돈만 생각한 죄값은 반드시 받아야 해. 경찰관이 순이에게 고개를 숙였다. 고생하셨습니다. 증인과 피해자 보호 조치 또 말씀드릴게요. 순이는 힘겹게 미소 지었다. 쟁반처럼 넓어진 눈에 인생에 그친 깊은 상처와 동시에 흐릿한 해방감이 떠올랐다. 밤이 끝나고 경찰차가 미라와 동수를 태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차가운 구치소로 향하던 길, 미라는 운명처럼 중얼거렸다. 결국 이렇게까지 망가졌네. 이게 내 인생의 끝이라니. 동수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다 어린 민호의 모습을 떠올렸다. 미안하다, 아들아. 그날 아침 순이는 민호의 병상 곁에 조용히 앉았다. 할미가 다 끝냈다, 민호야. 이젠 두려워할 것 없다. 밖에서는 아침 해가 천천히 떠오르며 어둠을 밀어냈다. 운명이 도래한 가족에게 비로소 정의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상처와 재탄생 이른 아침, 부산대학교 병원에는 하얀 햇살이 창가에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민호는 아직 쇠약해진 몸으로 병상에 누워 있었다. 의사는 아침 회진 때마다 이제 고비는 넘겼다고 말했지만 아이의 얼굴과 손끝엔 그 지난밤의 두려움이 잔영처럼 남아 있었다. 순이는 창가에 등을 기대고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았다. 짙은 다크서클, 움켜쥔 손, 그리고 간혹 악몽에 시달리듯 몸을 웅크리는 모습. 그녀의 마음 한편에도 평생 잊을 수 없는 불안이 퍼져 있었다. 병상의 시간, 내면의 회복한 낮, 민호는 잠결에 깨어나 천천히 눈을 떴다. 할머니, 여기 있어요? 순이는 곧장 민호 곁으로 다가와 손등을 따뜻하게 덮었다. 그래, 우리 민호 할미 여기 있다. 민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중얼거렸다. 저 꿈을 꿨어요. 엄마랑 아빠가 빛이 없는 방에서 저를 부르고 할머니 목소리가 저 멀리서 들렸는데 왜 이렇게 슬펐는지 모르겠어요. 순이는 아이를 감싸안 듯 머리를 토닥였다. 이젠 괜찮다. 아무도 우리를 아프게 하지 못한단다. 할미가 네 곁을 지켜줄게. 세상에서 네가 가장 소중해. 의사는 천천히 병실로 들어와 검사 결과 자료를 펼쳤다. 정말 기특한 아이예요. 이런 고비를 그렇게 이겨내다니. 아직 약을 오래 먹어야 하고 심적으로도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심리적 상처입니다. 가족 간의 트라우마는 오래가니까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의 공포, 배신, 절규가 아직도 생생했다. 기억과 고통, 그리고 용서에 대하여 민호는 병상에 누워 한동안 침묵했다. 문득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저는 엄마 아빠가 미운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다시 돌아오면 안 되죠? 순이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애써 감췄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야 한다. 할미가 이미 변호사 선생님과 상담 다 했다. 아빠 엄마는 법으로 멀어져야 하고 앞으로 넌 할미랑 살게 되는 거다.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옆에 있어주면 뭐든 괜찮아요. 병원 창밖엔 어느새 개나리와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계절은 봄이지만 두 사람의 마음엔 새살이 돋기까지 많은 눈물과 시간이 필요했다. 상처와 가족 해체의 흔적 며칠 후 민호는 퇴원을 앞두고 있었다. 순이는 딱딱한 이불 끝을 쥐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 집도 곧 팔 계획이다. 미련 두지 말자. 내가 길게 살아서 손해본 것 같을 땐 많았지만 이젠 우리 둘이서 진짜 새 출발을 해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엔 고통과 단호함이 뒤섞여 있었다. 민호는 입을 넘어 할머니의 굴곡진 손등을 꼭 잡았다. 하루만 더 있어요, 할머니. 나도 이제 꿈이 생겼어요. 무슨 꿈인데? 서울로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좋았던 시장 냄새, 바다 냄새도 훗날 꼭 기억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울 수 있게 저도 누군가 돕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순이는 새삼 아이가 얼마나 성숙해진지 파란 눈동자 속에 막지만 슬픈 결기를 읽었다. 상처의 반대편, 교도소 풍경 한편.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미라와 동수는 부산구치소의 진한 간방 불빛 아래 서 있었다. 미라는 이따금 눈을 감은 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내 자식, 내 남편 모두 잃은 이 허망함을 아무도 이해 못하겠지. 동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싸늘한 공허를 씹었다. 엄마도 민호도 다 내 탓이야. 한 번이라도 용서를 빌 수 있을까? 이 좁디 좁은 세상에서 나한테 남은 건 후회뿐이야. 사이렌 소리, 복도 끝, 창살 너머로 스며드는 한 줄기 햇살. 두 사람은 더 이상 부부도 부모도 아니었다. 오직 파멸과 잿빛 상처만이 새로운 운명의 값비싼 대가임을 남긴 채 새로운 출발, 희망의 빛 민호와 순이는 퇴원 후 낡은 집을 정리하며 벽에 붙어있던 사진들과 옷가지를 조용히 박스에 담았다. 할머니가 찬찬히 중얼거렸다. 이제 우리도 이사를 가야지. 어디 가도 무서울 건 없다. 민호야, 할미랑 같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민호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맞장구 쳤다. 저 두렵지 않아요. 할머니가 있으니까요. 밤이 깊어 다시 어두워질 때마다 순이는 이불 아래서 조용히 기도했다. 상처는 남겠지만 다시 살 이유도 남았으니 이 아이 곁에서 내가 마지막 사랑을 다해주리라. 그렇게 두 사람은 상처를 안고도 다시 걷기 시작했다. 바다는 여전히 저 멀리에서 잔잔히 출렁이고 있었다. 모래밭에 남은 발자국 위로 이른 아침 햇살이 한 줄기 희망처럼 내려앉았다. 바다의 새벽을 돌려주며 몇 해의 시간이 흘렀다. 민호는 이제 20살을 넘긴 청년이 되었고 잔잔한 바다를 닮은 눈빛엔 여전한 근기와 깊은 따스함이 깃들어 있었다. 서울의 대학 진학 소식을 들은 순이는 속으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졸업과 합격을 축하하는 저녁, 순이는 말없이 사진첩을 펼쳐 보였다. 지나간 세월, 어린 민호의 환한 웃음과 파도치는 시장의 소리가 한 장면 한 장면에 살아있었다. 할머니, 서울에 가기 전 꼭 한번 다시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민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순이가 물었다. 어딜 말이냐, 아가? 할머니가 평생 일하고 울고 웃었던 자갈치 시장이요. 바다가 있는 그 자리. 자갈치로 돌아오다 늦은 봄날, 두 사람은 부산역에서 내려 시장으로 향했다. 시장은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생선의 비린내와 파도 소리는 그대로였다. 누렇게 바랜 가게 간판, 바구니에 담긴 조개, 멀리서 짧은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이는 한참을 말없이 주변을 둘러봤다. 이 냄새, 이 소리, 내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또 가장 아팠던 곳이지. 민호가 옆에서 묵묵히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봤다. 해가 막 떠오르던 그 새벽의 기억이 영화처럼 떠올랐다. 가느다란 안개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 아래 순이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가, 오늘 네가 이렇게 여기 서 있다는 게 나한텐 또 다른 기적이란다. 민호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굳게 말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어요. 그런 날 위해 한 몸 다 내어준 할머니, 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바다와 새로운 약속. 민호는 바다 표면에 반사된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힘들고 어두웠던 시간도 많았지만 결국 저마다의 바다가 있기에 저마다의 해가 뜨는 거라고 믿게 됐어요.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할머니다. 순이는 조용한 목소리로 답했다.
네가 진심으로 살아낸 덕분이란다. 할미가 있었던 건 그냥 어두운 밤을 네가 안고 가지 않기 위해서였지. 이렇게 한 번 더 아침을 볼 수 있어 고맙구나. 거친 손등 위로 햇살이 떨어졌다. 민호는 지난 상처도 눈물도 모두 파도에 흘려보내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할머니, 저 이제 서울에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게요. 그리고 훗날엔 누구든 나처럼 아팠던 사람의 곁이 되고 싶어요. 네가 그런 사람이 되길 할미는 마음으로 늘 응원할 거다. 멀어진 가족, 희미한 그림자 그 무렵. 한편에선 출소한 미라와 동수가 허름한 하숙집방 한켠에 마주 앉아 있었다. 오랜 시간 감옥살이 끝에 돌아온 세상은 그들에게 너무 차가웠고 모든 것에서 밀려났음을 실감할 뿐이었다. 미라는 식탁에 머리를 떨군 채 중얼거렸다. 결국 우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가족도 집도 심지어 서로도 아닌 것 같아. 동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꾸했다. 다 내 탓이지. 마을에서 세상 어디에도 내 자리는 없을 거다.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 일 결국 다 끝이네. 서로를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을 탓한다. 다만 이제는 누구도 돌아갈 수 없기에 침묵만이 유일한 위로가 되었다. 바다에 떠오르는 새벽 다시 돌아온 자갈치의 바닷가. 민호와 순이는 방파제에서 한참을 서로 기대고 앉아 있었다. 갈매기가 저 멀리 날아오르고 어선이 천천히 미역을 걷어올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삶의 소음과 바다의 정막이 한데 섞이며 시간이 잠시 멈추는 듯했다. 순이가 조용히 말했다. 아가, 네가 살면서 아팠던 만큼 언젠가 더 밝은 해가 뜰 거다. 바다는 늘 너를 품을 테니 슬퍼하지 마라. 민호는 할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중얼거렸다. 이 바다와 할머니 그리고 여기서의 모든 시간 내겐 잊지 못할 햇살이에요. 앞으로는 할머니 고생 안 하게 더 따뜻하게 잘 지켜드릴게요. 순이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을 깊이 들이켰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 세월이라는 파도가 쓸고 간 상처와 사랑을 떠올렸다. 네가 있기에 나도 긴 어둠을 버텼단다. 모든 밤이 끝나듯 우리에게도 드디어 새벽이 찾아왔으니. 그리고 두 사람 곁을 스치던 아침 바람은 향긋하고 파도 위로 떠오르는 햇살도 예기치 못한 기쁨처럼 찬란했다. 그렇게 인생의 모든 상처와 눈물을 지나 민호와 순이는 서로의 빛이 되어 바다의 새벽을 그리고 삶의 빛을 다시 돌려주고 있었다.